자, 안녕하세요. 예, 3월 달이 됐네요. 자, 3월 달하고 4월 달에 걸쳐서 이렇게 그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이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이건 한 문제, 반드시 한 문제. 두 문제도 아니고 한 문제, 반드시 한 문제. 여기는 이렇게 정도 나옵니다.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 많이 나올 때는 두 문제, 적게 나올 때는 한 문제 정도 나오고, 요게 한 3% 전체에서 응용윤리는 서양윤리와 같이 묶어서 퍼센테이지고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이렇게 또 묶어서 계산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25% 정도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세 가지가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비중이 제일 높죠. 정치사회사상이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정치사회사상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 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가 이념이 있죠? 국가 이념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는 통합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떤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념, 그걸 제시하지 않은 국가는 없습니다. 그 이념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는 다른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왜 중동이나 이런 어떤 나라들 보면은 아직까지 이 종교가 국가 이념으로 사용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왜 저럴까 싶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국가는 통합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 이념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막스 베버의 말대로 그게 독단이든 뭐든 건 상관이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문명화되어 나가면서 그 국가 이념이라는 것도 좀 세밀해지고 보다 합리적으로 변해왔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국가 이념은 어떻게 되어 있죠? 일단은 그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일단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에요. 민주공화국인데 헌법에는 이념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있지는 않은데 원래 이 민주공화는요, 문화적으로 굉장히 열려 있는 개념입니다. 다양한 이념들과 결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의 정식 국호가 어떻게 되어 있죠?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인민자가 앞에 들어가 있죠. 민주주의인데 인민이 또 왜 앞에 들어가 있을까? 또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와도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인데 왕정이 아니야. 공화주의, 공화정. 자, 그래서 다양한 이념들과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갈등도 하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암묵적으로 지금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건 자유주의와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념은 민주주의, 공화주의, 자유주의 이게 3대 아마 국가 이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실제로 정치, 사회, 사상 파트에서 출제되고 있는 정치적 이념들 그리고 관련 학자들은 대부분 요 이념들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고요. 여러분 우리는 해방 이후에 이미 공화국을 수립했기 때문에 공화국이 너무나도 친숙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라는 지구 전체에 다양한 국가들이 존재하는데 그 국가들 중에 공화국은 다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왕이 있다라고 해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럽만 하더라도 자, 왕이 있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죠? 영국이죠. 군주정 국가입니다. 입헌군주국이에요. 그러니까 정식은 원칙적으로는 물론 민주주의 국가죠. 또 어떤 나라? 스페인 왕이 있습니다. 또 노르웨이 왕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웬만큼 아는 나라들은 군주국가예요. 군주국이에요, 군주국. 유럽에서 상당수가 군주국입니다. 이 공화국이라는 형태의 국가 형태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 스웨덴. 스웨덴도 군주가 있죠. 군주국입니다. 군주국이고, 네덜란드. 네덜란드 애들 왜 그 축구할 때 오렌지복 입고 슬쳐요? 걔네들 그 왕가의 상징색입니다. 오렌지색이. 물론 그 독립전쟁하고 뭐 이럴 때 사용되긴 했지만, 자, 그 공화국이라는 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뭐 중동만 해도 그렇잖아요. 중동만 해도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직까지 절대 왕정 국가잖아요. 뭐 그런 형태들의 나라가 많죠. 일본만 해도 천황 중심제잖아요. 물론 민주주의 국가지만 그래도 천황이 있잖아요. 입헌군주국이란 말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념들은 자유주의든 민주주의든 공화주의든 이리적으로 정의하기가 힘들어요. 역사가 있습니다. 형성되고 지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발전을 해와요. 그리고 그 발전 과정에서 이 이념의 발전, 형성과 발전에 기여한 수많은 학자들, 위대한 학자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물론 모든 사람들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시험 범위 안에 시험에 나올 만한 사람들을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할 거고, 자, 그래서 요 이념들을 중심으로 하되,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보수주의,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도 소개되고 있죠. 뭐 사회주의, 보수주의는 한번 출제가 된 적도 있고요. 이거는 시험제도 바뀐 다음에는 출제된 적은 없어요. 사회주의가 없는데, 요 이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주의든 자유주의든 특히나 이 자유주의에 반대해서 나왔던 이념들이에요.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자유주의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이념들이 도출되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 교재도 그렇고 제 강의도 요 이념들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 기여했던, 그리고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학자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 그리고 뭐 일반적인 특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기서 처음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 뭐 기본서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 책들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강의를 할 때 2009년도에 했나? 내가 2010년도에 했나? 기억도 안 나는데 그때 시험을 준비하시던 분들이 많이 봤던 책이 있어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 서울대학교 윤리교육학과에 박효정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쓰는 책이 2개가 있어요. 국가와 권위하고. 책이 이것만 쓰신 건 아닌데 이 책이 있습니다. 국가와 권위, 민주주의와 권위라는 책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그 시험을 준비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을 읽었던 이유가, 저는 그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그 기출문제 이렇게 보고, 근데 그때도 제 생각에 이 책을 굳이 읽을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이만큼 두꺼워요. 이만큼 두꺼워요. 두꺼운데 이거는 연구서예요. 그러니까 박효정 교수님의 그 개인적인 관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인데, 그런데 뭐 다들 읽잖아요. 다들 읽고 있고 뭐 참고를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요걸 그 한 1년은 정치사회사상 파트를 할 때 요 내용들을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책은 시험에 도움이 안 돼요. 시간만 뺏길 가능성이 있어요. 쓸데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문적으로 쓸데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쓸데없는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아마 여러분들 제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한 10년 전에 찍어 놓은 것 같은데, 요거를 그 중요한 부분을 강의를 해둔 게 있습니다. 그걸 보시되 다 볼 필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여기 안에 보면
시민이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될 도덕적 근거, 그 파트가 있어요. 이 책은 그 파트에 나와 있는 내용 이외에 볼 이유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시간 낭비예요. 예전에는 사회계약론 같은 거 공부하실 때도 이 민주주의와 권위에 보면 사회계약론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 있거든요. 루소나 로크, 홉스의 사회계약론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 있거든요. 그 파트가 있어요. 그 챕터가 있어요. 챕터가 있는데 지금 다른 학자들이 사회계약론에 대해서 연구한 게 훨씬 더 나아요. 훨씬 더 낫고 하기 때문에 제 강의 요거 해놨는데 다른 파트는 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시고 대신에 요 파트가 있어요. 요 파트. 아마 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왜 국가의 명령이나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가와 관련된 정당성 근거, 주장들과 관련된 이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른 강의, 그러니까 윤리학 강의 할 때도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모든 이론은 이론이 구성될 때는 세 가지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 있습니다. 이론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있는데, 첫째가 주제고, 둘째가 개념이고, 그리고 셋째가 이 개념들로 연결되어 있는 이론이에요. 개념과 개념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론 체계가 있는데,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먼저 어떤 학자의 이론을 공부할 때는 그 학자가 제시한 주제가 무엇인지를 잡아내야 돼요. 그걸 모르면 무엇을 공부할 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주제가 주어지면 그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그 학자의 주장이 있어요. 주장. 자, 자신이 던진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그 학자의 주장이 있거든요. 이 주장은 전부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주장을 구성하는 건 개념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키워드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주장을 구성하는 아주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개념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개념들이 연결되어서 주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장은 적어도 그 사람이 학자인 이상에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물론 장자님이나 이런 분들은 논리를 초월하신 분들이니까 그렇진 않겠지만 적어도 여러분 정치, 사회, 사상 파트에는 동양학자들이 없어요. 왜 동양학자들이 없냐면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가의 이념이 뭐라 그랬어요?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라 그랬어요. 동양의 역사에서 이 이념과 관련된 이론가가 없어요. 예를 들어 맹자님이 민본주의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민본주의예요. 민주주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민주주의라 그러면은 여러 민주주의자들이 있지만 적어도 민주주의자라고 그러면은 뭘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인민주권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민주권. 동양 사상가들 중에 우리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동양 사상가들 중에 인민주권을 주장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공화국 생각도 안 했습니다. 공화국이라는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안 한 사람들이에요. 공자님이 무슨 공화국을, 맹자님이 무슨 주자가 무슨 공화국을, 실학자인 다산? 머릿속에 공화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자유주의? 자,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동양 사상가들 중에 우리 국가의 이념과 관련하고 국가의 이념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한 사람은 제 개인적으로는 없다는. 물론 동양학 전공자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민본주의가 발전하면 민주주의가 되죠. 그건 알았어요. 그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원인은 멀리 있으면 안 돼요. 원인은 멀리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자꾸 몇 단계를 해석해가지고 민주주의와 그러면 안 됩니다. 직접적으로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인민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자, 어쨌든 간에, 서양학자들이고, 그리고 적어도 그 저술들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진 저작물들입니다. 하기 때문에 모든 주장은 두 가지 주장들로 구성됩니다. 어떤 주장이든 간에 결론이 되는 주장이 있고 근거가 되는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 보충 자료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플라톤 관련되어 있는데 그거 보시면은 왜 뭐 S, R 뭐 이런 식의 기호가 있을 거예요. S는 주제의 약자고 R은 근거의 약자입니다. 리전의 약자고 A는 주장입니다. 그 결론이 되는 주장. 그리고 가끔씩 C가 나올 거예요. 그거는 컨셉입니다. 개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충 자료를 좀 활용을 하시고 보충 자료 파트가 끝날 때 학습 포인트라고 제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복습을 위한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파트를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정확히 공부가 되어 있으면은 이 물음에 대해서는 쉽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 물음에 대해서 쉽게 대답이 안 나오면 계속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반복을 하시면 되겠다. 자, 그 정도만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2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플라톤부터. 소크라테스는 뭐 정치 사상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게 별로 없고, 자, 적어도 민주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자유주의자도 아닙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서구 사회에서 자유주의는 17세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17세기 이전에 자유주의의 어떤 뭐 흔적 뿌리 뭐 이런 거 있을 수는 있겠으나 공식적으로 자유주의라는 이념은 근대 산물이에요. 하지만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근대 산물이 아니에요. 서양에서는 고대 산물이에요. 고대 산물인데, 자, 이분은 플라톤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반민주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정 아테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의 이념에 반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라톤은 작년에도 출제됐죠. 작년에도 출제되었는데요. 자, 플라톤의 사회사상, 정치 사회사상은 그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사상과 후기사상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 전기사상을 대표하는 게 국가론이에요. 대화편 국가론, 국가편. 그리고 후기사상이 있는데 아마 제 교재에 후기사상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건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요 국가에 나와 있는 이상국가론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플라톤의 정치사회사상 파트와 관련해서는 참 재미난 문제들도 많이 남았어요. 예전에 어떤 문제까지 나왔냐면 그 통치자가 재산을 가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뭐 이런 아주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 작년에는 그 통치자의 고귀한 거짓말 보통이라고 불리거든요. 통치자의 고귀한 거짓말이라고. 국익을 위한 통치자의 고귀한 거짓말. 칸트하고 묶어가지고 한번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굉장히 지엽적입니다. 주제 자체는. 그러니까 이상국가론의 핵심적인 이론이라기보다는 좀 변두리의 입장들이 이러다가 까딱 잘못하면 그 부인공유죄까지 나오게 생겼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이 국가편에 나와 있는 이상국가론을 주제로 한 문제들이 종종 출제가 되고 있고 작년에는 심지어 통치자의 고귀한 거짓말까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플라톤을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대화편 국가편에 이상국가론이 소개되어 있는데 자, 이때 플라톤이 그 추구했던 목표는 뭐냐면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국가가 있으면 그 국가가 좋은 국가가 되기 위해 따라야 될 모델, 그리고 모든 국가가 따라야 될, 그러니까 좋은 국가가 되기 위해 모든 국가가 따라야 될 어떤 보편적인 원리. 자, 그걸 제시하는 게 플라톤의 목표였습니다.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이제 한 번 더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주제가 국가는 어떤 방식으로 수립되는가입니다. 국가는 어떤 방식으로 수립되는가.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국가론에 해당되는 주제들을 학자들 중심으로 보게 될 텐데 국가론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국가의 기원입니다. 공화주의자들은 국가의 기원을 어떻게 보고, 민주주의자들은 국가의 기원을, 사회개혁론자들은 국가의 기원을 어떤 식으로 보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주의자들은 국가의 기원을 어떻게 보고, 국가론의 핵심 주제는 크게 요거 다음의 역할이에요. 국가의 역할. 우리 교과서에도 국가론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론을 다루고 있는 부분에서 크게 두
두 주제에 관심을 두고 다루고 있거든요. 국가의 기원과 국가의 역할인데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의 기원과 관련해서는 뭐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봅시다. 우리가 왜 모일까라는 거예요. 개인들이 우리는 사회성 동물 아닙니까? 뭐 사회성 동물이니까 이제 본능적으로 모일 수는 있겠으나 왜 개인들이 모여서 사회를 구성하고 국가를 구성할까? 그 근본적인 동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고 국가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 자신의 욕구 혹은 필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자, 자족이 안 돼요, 자족. 우리는 잘 살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잘 살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혼자 힘으로는 그게 안 돼. 자족적인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거야, 이렇게. 모여요. 자, 모여서 뭐 하겠어요? 자족이 안 된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욕구나 자기 필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재화를 자기 스스로 산출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그렇죠? 자, 모여서 뭘 하냐? 자, 요거 보시면 국가의 본질을 알 수가 있어요. 국가란 보다 나은 삶을 원하는 국가 구성원들 사이에 서비스의 상호 교환책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스스로 자족적인 삶을 못 살죠. 예를 들어서 3명만 일단 칩시다. 일단 ABC. ABC라는 3명이 있는데 이 친구는 옷을 잘 만들어. 그리고 이 친구는 먹을거리를 잘 생산해내. 이 친구는 집을 잘 지어. 그런데 나머지 거는 못해. 못해요. 자, 그런데 A도 옷 말고 식량이라든지 먹을거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집도. 그리고 이 친구도 다 필요할 거 아니야. 이 3명 다 의식주에 대한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의식주에 대한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혼자서는 이게 다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서비스를 교환하는 거예요. 얘는 옷을 잘 만드니까 얘는 먹을거리를 잘 만들고 얘는 집을 잘 만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면서 남는 걸 교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서로 교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산출하지 않아도 나는 내 필요를 다른 사람들과의 그 상호작용 속에서 얻을 수가 있죠. 국가란 이런 자족적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모여가지고 서비스를 교환하는 체계예요. 보다 잘 살기 위해,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서비스를 교환해. 자, 그러면 이 서비스의 상호교환 체계로서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원활한 서비스의 상호교환은 노동의 분화와 임무의 전문화를 필요로 합니다. 얘는 옷을 잘 만들고 얘는 먹을거리를 잘 만들고 얘는 어때요? 집을 잘 짓잖아. 그러면은 옷을 잘 만드는 애들은 옷만 만들게 해야 돼. 먹을거리를 잘 만드는 애는 먹을거리만 생산하게 해야 돼. 집을 잘 짓는 애들은 집만 생산하게 해야 돼. 그래야만 어떻게 되죠? 얘가 자기 집 한 채 플러스 10채를 지을 거 아니야. 얘도 자기가 먹을 거 플러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얘도 자기가 입을 거 빼고 더 많이 생산할 거 아니에요. 이걸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다른 애들하고 교환이 가능하지. 자, 그러면은 이런 원활한 서비스의 상호 교환이 이루어지려면 노동의 분화가 필요하고 임무의 전문화가 필요해요. 노동의 분화가 필요하고 임무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은 임무의 전문화, 노동의 분화와 임무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이 노동의 분화와 임무의 전문화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될까요? 타고난 개인의 자연적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얘는 타고날 바, 얘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재능이 옷을 잘 만드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는 음식을 잘 만드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는 집을 잘 만드는 재능이에요. 그러면 각자가 타고난 바 자기 자신의 성향에 맞는 일을 하는 거예요. 타고난 바 자기 자신의 성향에 맞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의 전문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쓰고도 남을 것들을 산출한다고. 그러면서 얘네들 사이에 서비스가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국가는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상호 교환하는 체계예요. 왜? 자족하지 못하는 개인들이 혼자 있을 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혼자 있을 때 더 나은 삶을 살려면 서비스를 교환해야 돼. 그러면 그게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 서비스와 관련된 타고난 지능이 좋은 애들이 그걸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노동의 분화와 임무의 전문화는 타고난 개인의 자연적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요, 국가는 타고난 개인들의 상이한 자연적 성향에 의존하여 수립된다. 이게 플라톤의 기본 생각입니다. 즉, 각자가 각자의 자연적 성향에 맞는 일을 함으로써 국가가 수립되는 거예요. 각자가 각자의 자연적 성향에 맞는 일을 함으로써 그리고 산출된 것을 상호 교환하는 체계로서의 국가가 수립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참고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한 번은 요 내용이 언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국가의 확장이라는 거거든요. 국가의 확장이라는 우리 플라톤의 관점인데 처음에 국가는요. 소위 최소 한도의 국가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존 욕구가 최소한으로 충족되는 국가예요. 자, 처음에 아까 왜 모인다 그랬죠? 자족하지 못해.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는 자신의 욕구나 필요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모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모인 국가는 그야말로 의식주. 우리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 있잖아요.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여요. 그러면은 이거 3명만 있어도 되잖아. 이론적으로는요. 처음에 국가는 굉장히 이렇게 작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작았어요. 그래서 이걸 그 플라톤의 최소 한도의 국가라고 불러요. 그런데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 인간은 단순하게 동물적 생존 욕구만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지 않잖아요. 문화적인 욕망들, 뭐 도덕적인 욕구들, 그렇죠? 좀 그걸 크게 이야기하면은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잖아요. 행복한 삶은 단순하게 의식주라는 우리 생존과 관련된 욕구의 충족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적인 욕구도 있고 도덕적인 욕구도 있고 문화적인 욕구도 있고 심미적인 욕구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욕구 충족, 그와 같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전문가가 필요해지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명 생활에 대한 욕구로 인해 국가가 커집니다.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돼. 그 일을 원래 요만했다면, 자, 보다 나은, 좀 문명 생활, 행복한 삶, 더 나은 삶. 여러 가지 그 심리적 욕구, 도덕적 욕구, 이런 걸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그와 그런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들여야 돼요. 조각가도 불러들이고, 음악하는 애들도 불러들이고, 문필가도 불러들여야 되겠죠. 그러려면 인구가 많아지면 영토가 커져야 된단 말이에요. 국가가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돼요. 이렇게 확장된 나라를 호사스러운 나라라고 불러요. 호사스러운 나라인데 문제가 뭐냐? 자, 플라톤 당대의 예를 들어 아테네는 호사스러운 나라예요. 호사스러운 나라인데,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들어왔잖아요. 근데 들어왔는데 이 안에서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혼자 살 때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돼요. 아테네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호사스러운 나라인데 이 국가가 나름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오히려 국가 구성원들이 혼자 있을 때보다 더 힘든 삶을 산다는 거지. 그래서 이 호사스러운 나라를 염증 상태의 나라라고 불러요. 지금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염증스러운 거. 자, 그러면 이제 치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치유하는데 이렇게 최소 한도의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잖아. 이 호사스러운 나라를 치유해가지고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좋은 나라로. 자, 얘들을 치유하는 거야.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치유하면 되나? 이 호사스러운 나라를 정의로운 나라로 바꾸는 거예요. 호사스러운 나라를 정의로운 나라 혹은 정의로운 국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염증이 치료가 될 수가 있어.
염증이 치료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플라톤이 지금부터 뭘 보여주냐면 이 정의로운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수립되냐. 정의로운 국가의 수립 방식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게 수립되는 방식. 이게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의 핵심이에요. 이 정의로운 국가를 플라톤은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국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국가라 표현하기도 하고 제 홈페이지 제목이 칼리폴리스입니다. 칼리폴리스가 아름다운 국가입니다. 그 플라톤이 사용한 용어예요. 저도 아름다운 국가가 되고자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자, 어쨌든 간에 하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이 정의로운 국가의 수립 방식입니다. 이런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수립되느냐. 이게 플라톤의 핵심이니까요. 어쨌든 지금 염증 상태에 있는 국가야. 호사스러운 국가고 염증 상태에 있는 국가예요. 그 국가를 치유해서 정의로운 국가로 만들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의로운 국가가 어떤 식으로 수립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상국가, 소위 정의로운 국가 어떻게 수립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상국가가 이상국가는 어떤 방식으로 수립될까? 정의로운 그 국가는 어떤 방식으로 수립될까? 자, 결론이 되는 주장을 한번 봅시다. 이상국가가 수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모든 국가 구성원이 달리 말하면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자신의 자연적 성향에 상응하는 각자의 나름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국가를 구성하는 각각의 구성 부분들이 각자 자신의 자연적 성향에 맞는 나름의 역할 혹은 일을 훌륭하게 해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런 국가 구성원들 있잖아요. 들 사이에 조화가 이루어져서 전체 질서와 안녕에 나름으로 기여해야 돼요. 이게 정의로운 국가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요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자는 겁니다. 도대체 모든 국가 구성원들이 자신의 자연적 성향에 상응하는 나름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고, 얘네들이 각자 나름으로 전체 질서에 이바지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걸 지금부터 좀 볼 텐데, 요것과 관련되어 있는 플라톤의 그 유명한 주장이 국가의 세 부분과 국가의 사주덕이에요. 국가의 세 부분과 국가의 사주덕입니다. 자, 여기는 없지만 여러분 보충자를 보면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보충자료를 보세요. 보충자료를 보면 정리가 되어 있을 텐데, 자, 여러분들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수립된다 그랬죠? 국가는 뭐라 그랬죠? 서비스의 상호교환 체계라 그랬죠? 자, 아까 이제 이만큼 확장되었어, 국가가. 호사스러운 나라가 되었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 호사스러운 나라의 구성 그 부분들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될 거예요?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산자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지금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최소한 물질적인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생산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술가도 있어야 돼. 조각품도 만들고, 소크라테스 아버님이 그 조각품 만드는 공장 하셨던 분이에요. 자, 그런 분들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국가 구성원들의 생필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야. 생산자들이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생산자들이.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호사스러운 나라가 전 지구에 하나밖에 없으면 문제가 안 돼. 그런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뭐냐면 옆에도 있고. 미국이 왜 신의 은총을 이렇게 몰빵받은 나라입니까? 근처에 국가가 거의 없어요.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국가가 거의 없어요. 이런 나라는 진짜 정말, 그리고 이쪽은 그냥 태평양이야. 이쪽은 대서양이에요, 그냥. 쳐들어오지도 못해. 이쪽에서 쳐들어오기도 힘들어요. 힘들고, 자원은 있는 대로 다 있고,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신은 불공평하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미국은 그냥 축복을 쏟아부은 것 같아. 그 지정학적인 축복을. 한국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뭐 있는 것도 없어. 땅은 70%는 산이야 또. 그런데 또 쌀은 또 너무 좋아해. 이 지형에서 왜 쌀을 좋아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쌀 농사는 힘들어요. 이런 지형에선 힘들거든요. 그냥 옥수수나 먹고 멕시코 애들처럼 갈아가지고 타코 만들어가지고 먹고 그러면 되는데 옥수수는 딱 옥수수가 지형에 맞아. 그런데 왜 그렇게 쌀을 좋아하는? 쌀은 이제 베트남 이런 데서 키우는 거지. 그냥 뿌려놓고 이렇게 자라는 거,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 보세요. 이 호사스러운 나라가 되려면 전문가들을 데리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토가 넓어져야 된다고. 그러면 얘네들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전쟁 나지, 당연히. 그리고 이 안에서도 지금 인구가 늘어났죠. 내부에도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놈들, 막 법안 지키는 놈들, 이런 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어떤 필요성이 생길까요, 여러분들? 어떤 필요성이 생길까요? 이런 상황이면 치안과 통치에 대한 필요성이 생겨요. 여기 내부에서 질서 잡아주고 외부의 적을 막아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생기죠.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자,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서비스를 상호 교환해. 우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전문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런 욕구가 생겼단 말이에요. 내적으로 질서 잡아주고 외적으로는 적을 방어하면서 국가를 잘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욕구가 필요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려면 요것과 관련되어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연적인 성향상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애들이 필요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생겨나냐면 작년에 아마 여기다 기입형을 내던데 먼저 국가를 이끌어 나갈 사람이 필요해진 거예요. 통치자 혹은 수호자라고 불리시고요. 자, 두 번째, 치안을 담당할 애가 필요한 거예요. 치안을 담당하고 외부의 적에 맞서서 열심히 싸워가지고 국가를 방어할 애가 필요한 거예요. 통치자의 명령에 따라. 그런 애들을 보조자라고 불러요. 작년에 이걸 아마 괄호친 걸로 기억나는데, 기입형으로. 자, 이런 방식으로 국가가 만들어진, 물론 플라톤은 여전히 작은 폴리스 단위에서 사고한 사람이에요. 현대 국가처럼 이렇게 복잡한 국가는 구성 부분들이 더 이렇게 세분화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테네예요. 나중에 그리스 한번 여행 가보십시오. 크지가 않습니다. 그 당연한 게 그 반도 자체가 전부 산이 많아요. 하기 때문에 이게 산이 하나의 국경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큰 나라가 형성될 수 있는 지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걸 경계로 해가 작은 폴리스들이 이렇게 계속 생겨났단 말이에요. 생겨나 있는데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국가 보증자를 보시면 국가의 세 부분과 그것들의 고유한 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 이 다스리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이 필요성이 생긴 거야. 자, 다스리는 부분이 있고 이걸 통치자 혹은 수호자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부분에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름의 임무가 있다고. 전문적인 임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통치자의 임무가 뭐냐? 국가 안에서 통치자가 행할 임무는 자, 지성을 활용하여 국가 전체의 선을 파악하고 국가의 선을 파악하는 거예요. 국가의 좋은 상태가 뭐냐?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책을 수립하여 국가를 통치함으로써 국가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게 통치자의 역할이에요. 자, 여러분들 아마 윤리사상을 공부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게 덕인데, 아레테인데 고대 그리스에서 이 용어는 전부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용어예요. 기능이고 기능은 그 기능에 따른 일이 있어요. 일. 쟤는 어떤 기능을 가졌네? 말은 그 기능과 관련된 일이 있죠. 아레테, 소위 지금 덕으로 번역되는 이 용어는요. 이 기능 수행과 관련한 탁월함이에요. 혹은 뭐 훌륭함. 그렇죠? 달리 말하면 이 아레테란 뭐냐면 그 어떤 존재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을 훌륭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에요. 그게 덕이에요. 그게 덕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국가의 구성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게 지금 전부 기능에 따른 구분이에요.
달리 말하면 이 기능에는 이제 일이 있잖아요. 국가 안에서 요 각각이 행해야 할 일에 따른 구분이에요. 통치자는 통치자의 고유한 기능이 있고, 그렇죠? 보조자는 보조자의 고유한 기능이 있고, 생산자는 생산자의 고유한 기능이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그건 뭐라 그랬죠? 그런 기능과 관련, 그 기능 수행과 관련한 탁월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통치자의 기능 혹은 일을 지금 봤잖아요. 그러면 통치자가 그 일을 잘하면 그 통치자는 어떤 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덕이 지혜예요. 지혜예요. 자, 통치자의 고유한 덕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지혜는 뭘까요? 좋은 정책을 수립하여 국가 전체를 좋은 방향으로 지도하기 위해 요구되는 높은 지력.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조하는 부분 혹은 보조자, 협력자, 국가편 보면 그리고 넓은 의미의 수호자인데 이 수호자 개념이 전기와 그 국가편 초반부에 보면 넓은 의미의 수호자라고 그래가지고 통치자하고 보조자가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다가 논의가 진행되잖아요. 진행되면서 그 처음에는 보조자도 넓은 의미의 수호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가 이게 논의가 진행되면서 수호자가 분화가 돼요. 분화가 되고 엄밀한 의미의 수호자로서 통치자가 나오고 이제 원래는 그 넓은 의미의 수호자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인데 얘가 이제 수호자의 보조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보조자라고 생각하시면 라는 명칭으로 통일하시면 돼요. 자, 보조자가 있습니다. 보조자 뭐 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내외의 적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통치자의 명령 혹은 법을 수호하며 통치자를 보조하여 내외의 적에 맞서 국가를 방어하는 것. 자, 요게 보조자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아까 국가는 어떤 방식으로 수립된다 그랬어요? 국가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성향에 의존해서 수립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누가 그런 성향을 가졌는지 어떻게 알 거냐는. 김병찬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는데 얘가 어떤 자연적 성향을 가진지 어떻게 알 거냐는. 그렇죠. 그게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을 거쳐서 교육과정 자체가 걔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 성향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막 기하학 문제 풀어보는데 못 풀어. 생산자. 좀 풀어. 그런데 좀 올라가는데 이 변정수를 못해. 그러면 얘는 뭐 보조자. 그런데 보니까 애가 막 기계는 있는데 그럼 보조자 되는 거고. 근데 막 올라가면 변정수도 잘하고 궁극적으로 막 선의 일하고 막 머리가 되게 좋아. 그럼 통치자가 되는 거지. 이런 방식으로 교육과정이란 그 사람이 타고난 자연적 성향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확인하는 과정인데. 자. 여러분들, 보조자는요, 성향상 어떤 기질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 같아요? 성향상. 이게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애들. 그렇죠? 그러니까, 내외의 적에 맞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전투에 참여하고, 전쟁에 참여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기계라는 건 그 자체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이거 잘못 사용되면 왜 우리 공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용기가 잘못 사용되면 난을 일으킨다고. 용기 있는 놈들이 제대로 이렇게 인도받지 못하면 난을 일으킨다라고 공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기계적인 부분은 그 자체로 기계적인 건 그 자체도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거예요. 통치자의 명령에 따라 이게 발산될 수 있을 때 얘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자, 이 보조하는 부분에 고유한 덕이 용기예요. 용기인데 용기란 용맹함, 즉 기계 있지 않습니까? 용맹함이 지혜에 의해 인도됨으로써 형성되는 보조자 계층의 고유한 덕입니다. 그리고 통치자의 명령에 따라 내외의 적에 맞서 굳건하게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요구되는 덕으로서 자, 규정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국가편에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들에 대한 바르고 준법적인 소신. 자,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대한 바르고 준법적인 소신은 누가 알려주는 겁니까?
니네가 두려워할 것은 이것이고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것이야 는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건 통치자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보존하는 거예요. 이건 달리 말하면 뭐예요? 통치자의 명령을 보존하는 거지. 통치자가 만든 법을 지키고 그게 국가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보존하는 게 이 애들이 하는 일이에요. 자, 지속적인 보존과 그런 능력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용기예요. 용기인데 지혜하고 용기는 다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혜하고 용기는 다 출제가 되었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거기 보시면은 고유한 덕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죠. 고유한 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통치자는 그럼 용기의 덕이 없을까? 통치자는 용기의 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통치자 개인의 정신을 두고 봤을 때 용기의 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통치자는 용기의 덕이 있어요. 그런데 용기는 통치자의 고유한 덕이 아니에요. 통치자의 고유한 덕은 지혜예요. 용기는 보조자의 고유한 덕이에요. 그리고 생산자 계층에는 고유한 덕이 없어요. 생산자 계층에는 고유한 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걸 두 개 봤잖아요. 이렇게 봤잖아요. 지혜하고 용기. 자, 우리 아까 요거 다시 한번 봅시다. 이상국가가 수립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모든 국가 구성원 혹은 국가의 구성 부분들이 자신의 자연적 성향에 상응하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고유한 덕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덕이 뭐라 그랬어요? 기능 수행과 관련된 탁월성이라 그랬잖아요. 그 기능과 관련된 일을 잘하도록 만들어주는 힘이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요 말은 달리 말하면 각자 자기 성향에 맞는 일을 잘해야 되는데 그 달리 말해서 어떤 사람은 생산자 계층에 속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보조자 계층에 속할 수 있고 자신의 자연적 성향에 따라 어떤 사람은 통치자 계층에 속할 수 있어요.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고유한 덕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말과 같아요. 이 말은. 자, 그런데 생산자 계층은 고유한 덕이 없어. 그런데 국가의 사주덕이라 그랬잖아요. 나머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특정 부분의 고유한 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지 남아있는 두 개가요. 특정한 계층, 특정한 부분의 고유한 덕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달리 말하면 전체의 덕이라는 거예요. 국가 구성원 모두가 갖추어야 될 두 가지의 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도 보충 교재를 보세요. 보충 자료 보시면 두 가지가 뭡니까? 절제와 정의죠. 절제와 정의인데 이게 정의가 이게 그 고대 히라보의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한 겁니다. 여러분들 디카이오시네가 뭐냐면 잘 아시는 여러분들 그 정의의 덕 이름, 정의의 여신 이름이 뭐죠? 디케죠. 디케거든요. 근데 이걸 보통은 정의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올바름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기출 문제에 올바름이라고 나오면 아, 이게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의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교재도 올바름이라고 번역하지는 않아요. 다 정의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정의라고 번역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근데 국가와 관련해서는 정의라고 번역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개인의 덕을 이야기를 할 때 정의라고 번역하는 게 너무 어색해요. 그래서 보통 요새 그 플라톤 전문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의라고 잘 번역을 하지 않고 보통 올바름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 교과서는 전부 정의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정의라고 합시다. 근데 국가와 관련해서 뭐 정의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크게 어색하지가 않다. 자, 절제입니다. 절제 작년에 출제됐나 안 됐나? 예, 작년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절제 정의를 쓰는 문제였습니다. 그것도 플라톤의 국가편에 나와 있는 규정적 정의를 쓰는 문제였어요. 자, 어떻게 정의되는지 봅시다. 나라에 있어서나 한 개인에 있어서 성향에 있어서 한결 나은 쪽과
한결 못한 쪽 사이에 어느 쪽이 지배할 것인지에 대한 참된 합의, 이를 절제라 한다.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국가는 개인들의 타고난 자연적 성향에 의존하여 형성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의 세 부분은 일에 따른 구분인데, 이렇게 국가가 통치자, 보조자, 생산자가 있으면 이 구분은 일에 따른 구분이에요. 일에 따른 구분인데 그 일에 적합한 자연적 성향을 가진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산자는 생산에 적합한 자연적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이 부분을 구성하고, 보조자는 이 일에 딱 맞는 자연적 성향을 가진 애가 이 일을 해야 돼. 통치자는 국가의 통치와 딱 맞는 자연적 성향, 그걸 잘할 수 있는 자연적 성향을 가진 애가 통치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친구도 나름의 자연적 성향이 있고, 이 친구도 그 일과 관련되어 있는 나름의 자연적 성향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 친구도 그 일과 가지고 있는 나름의 자연적 성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는 이렇게. 자, 어쨌든 지금 절제가 어떤 식으로 정의되어 있죠? 규정적으로? 한 나라나 한 개인에게 있어서 어떻게? 자, 성향에 있어 한결 나은 쪽과 한결 못한 쪽 사이에 어느 쪽이 지배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 이게 국가편에 나와 있는 정의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요 자연적 성향 중에 어느 게 한결 나은 자연적 성향이에요? 통치자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 성향과 보조자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 성향과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 성향 중에 어느 자연적 성향이 한결 나은 자연적 성향일까요? 예, 그건 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다 입장이 있겠으나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가장 나은 자연적 성향, 높은 지력을 가지고 있거든. 똑똑한 애들이에요. 철학을 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런 성향을 가진 애들. 보조자 애들은 용맹함이 있죠. 생산자 애들은 근데 생산자 출신들은 이제 보통 욕망에 휩쓸리고 그러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얘가 최고고, 얘가 2등이고 3등이야. 자, 그러면은 딱 두 가지를 합시다. 1, 2, 3등을 나눌 필요도 없이 이렇게 한결 낮고 한결 못해, 얘 둘은. 그렇죠? 그럼 누가 지배해야 돼요? 얘가 지배를 하고, 그리고 얘들은 지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데 정의에 어떻게 되어 있죠? 합의라고 되어 있죠. 이게 단순하게 통치자가 무력으로 복종시키는 게 아니에요. 무력으로 복종시키면 이건 참주지. 독재자란 말입니다. 독재자. 그게 아니라 한결 성향, 나은 성향을 가진 자들과 한결 못한 성향을 가진 자들이 누가 통치하고 누가 통치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합의예요.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통치자의 명령을 자발적으로 수용한다라고 합의를 해준 거고, 통치자는 니네들이 하는 일에 내가 간섭하지 않을 거야. 나는 통치를 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플라톤 관련 문제 중에 그 통치자가 재산을 가져서는 안 되는 이유 이런 거 나와요. 그런 출제를 했거든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돼. 통치자가 재산을 가지게 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얘네들은 똑똑한 애들이에요. 어떻겠어요? 돈도 더 많이 벌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국가 구성부분들 사이에 위화감 생기고 난리가 날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국가편 보면 그 대화 상대자가 소크라테스 제자인데, 소크라테스 제자가 그렇게 물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이상국가에서 이 통치자가 너무 불행하다. 얘는 재산도 없어요. 그리고 가족을 구성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사냐? 통나무집에서 집단 생활해요. 통치자들끼리. 통치자 집단 생활을 합니다. 집단 생활을 하고, 자, 집단 생활을 하면 우리 플라톤이 이야기했듯이 자연의 그 이치에 따라 애가 생겨. 애가 생기면은 양육을 못 해요. 국가에서 데려갑니다. 국가에서 데려갑니다. 그리고 결혼도 함부로 못 해요. 결혼도 이게, 그래서 플라톤이 비판받기도 하는데, 국가론에 보면, 국가편에 보면 결혼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동일 계층에서 결혼해야 돼요. 특히나 통치자 계층은 절대로 그 밑에 있는 보조자 계층과 생산자 계층하고 결혼하면 안 돼. 이유가 하나 있어요.
좋은 유전자를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의 이치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자연은 원래 그래요. 자연의 이치는 그 자연 선택된 유전자들이 계속 보존되고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서열을 쫙 세워가지고 높은 애들끼리 교배를 하는 게 자연의 이치예요. 자연의 이치인데 인간은 그렇진 않죠. 인간은 참 특이한 동물이에요. 특이한 동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한 7, 80%는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배우자를 찾을 때 보면 왜 그런 심리 있잖아요.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 사실상 자연의 이치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자연이 우리를 조작하고 있는 거죠. 자연의 관계죠.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하지만 내 손에서 움직인다. 뭐 이런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진짜 불행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안 된 사람들이야. 안 된 사람들인데 플라톤 입장에서 봤을 땐 그래서 플라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수립하고자 있는 이 나라는 어떤 한 계층이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전체 국가 구성원들이 행복한 나라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별로 좋지가 않아. 자, 그러면 욕심이 생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머리도 좋고 내가 장사하면 돈도 더 잘 벌 수 있을 것 같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 일을 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렇죠? 자, 절제는 뭐라고요? 합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통치하겠다. 그리고 얘네들은 어때요? 당신의 통치를 받아들이겠다. 이게 자발적 복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이 통치하고 나머지 두 계층은 그들의 통치에 복종할 것을 모든 국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그러한 통치와 피통치 관계 안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국가 안에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국가 안에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플라톤은 한 개인의 정신이든 한 국가든 간에 행복한 국가, 행복한 인간은 핵심이 되는 본질은 뭐냐면 예를 들어 한 개인 같으면 정신의 조화예요. 정신의 질서. 정신을 구성하고 있는 그 부분들 사이의 질서. 그리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제 부분들 사이의 질서. 자, 그래서 조화롭고 질서 있는 국가를 창출하는 국가 전체의 덕입니다. 자, 절제는 어떤 거? 통치와 피통치 관계를 확립하는 덕이에요, 이게. 통치와 피통치 관계를 확립하는 덕이 그게 본질이에요. 통치와 피통치 관계를 확립하는 덕이 그런데 강제적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아니죠. 모든 부분들 사이에 자발적인 동의를 통해 통치와 피통치 질서를 확립하는 덕이 절제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남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남은 게 정의입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지금 지혜, 용기, 절제, 정의가 이제 한 번씩 다 출제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 정의덕이 어떤 식으로 출제됐냐면 국가편은 아닌데요. 파이도로스 편인가? 까만 말, 하얀 말, 다음에 이 말 기수가 있고 이 기수가 이놈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는데 한 놈은 진짜 말을 안 들어. 한 놈은 그래도 좀 온순한 말이에요. 요게 영혼으로 치면은 요 말을 모르는 기수가 이성이에요. 그리고 말 안 듣는 놈이 욕구하는 부분이고 말 좀 듣는 놈이 이게 이제 기계적인 부분이고 이게 국가로 치면 이제 통치자, 말 좀 잘 듣는 놈이 보조자, 다음에 말 안 듣는 놈이 생산자. 그래서 요것들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뭐냐 써보라라고 이건 정의의 덕을 쓰라는 거예요, 사실상. 정의의 덕을 쓰라는 문제거든요. 작년에는 절제 나왔고 저번에는 지혜 나왔고 용기 나왔고 정의 나왔단 말이에요. 예, 사수덕과 관련된 문제는 다 남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또 이렇게 순환해서 낼 수도 있을 것이고 응용 뭐 이렇게 다른 형태의 문제를 낼 수도 있을 것이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의가 뭔지 봅시다. 규정적 정의부터 봅시다. 국가편에 나와 있는 각자가 각자의 할 일을 하고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 아까. 각자가 각자의 할 일을 이때 각자가 각자의 할 일을 한다는 뭐예요?
각자가 자기 자신의 자연적 성향에 맞는 일을 잘하고, 달리 말하면 나름의 고유한 덕을 갖추고 각자가 자기 자신의 자연적 성향에 부합하는 일을 잘 해야 돼.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다른 사람이나 부류의 일을 넘보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통치자가 돈 벌 생각하면 안 돼. 보조자가, 여러분 서울에 보면 혹시 영화 보셨어요? 저는 안 봤습니다. 저 안 본 이유가 열받을까 봐 안 봤거든요. 제 중고등학교를 지배했던 그분 때문에. 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분이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그분 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 그래 싫어가지고 아니 돈을 많을마 내고 들어가가지고 내가 꼴도 보기 싫은 인간을 또 봐야 된다는 생각이니까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봤는데, 자, 군인이 통치를 하려고 덤벼든다는 거야. 안 되지. 생산자가 보조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돼. 각자가 자기 자신의 자연적 성향에 있는 일을 맡아서 훌륭하게 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넘보지 않는 것, 이를 올바름이라 한다. 정의라 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보조자와 생산자는 통치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각자는 각자의 자기 자신의 자연적 성향에 맞는 일을 잘해야 돼. 수행하고, 통치자는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재산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고려하지 않고. 자, 국가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통치에 매진하는 겁니다. 이게 각자가 각자의 할 일을 잘하는 거야. 자, 이렇게 되고, 아까 절제덕을 갖춰야 된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통치와 피통치 관계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 관계하에서 이제 각자가 다른 사람의 일을 넘보지 않는 거예요. 넘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조화롭고 질서 있는 국가의 상태 및 그러한 상태를 이루어내는 힘, 국가 내의 사회적 부류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올바르게 조절함으로써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들을 결속시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된 나라를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결합력, 이게 정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실상 각 부분이 고유한 덕을, 물론 생산자 계층 고유한 덕이 없지만 갖추고, 그 부분들이 전체의 덕으로서 절제의 덕을 갖추게 되면 사실상 이 상태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절제는 통치와 피통치 관계를 수립하는데 그 본질이 있고요. 올바름은 전체적으로 일을 잘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그들 사이에 조화로운 결합을 이루어내는 힘으로서 작용하는 게 정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주덕과 관련된 문제들은 다 출제했다. 작년에는 보조자 계층, 다음에 출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혜도 그 조타수의 비유를 통해 지혜가 출제됐어요. 한 배가 이렇게 항해를 하는데 누가 이렇게 뭡니까? 이게 배를 몰아야 될 것이냐. 배를 몰아야 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덕이 뭐고 그 성격을 써라라는 문제. 그 지혜죠. 그렇죠? 그 항해 술에 능통한 자,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조금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보도록 합시다.